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방광암이 단순하게 방광에 생기는 암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방광암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방광은 우리 골반에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방광암이라는 것은 방광에 생기는 암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요로상피세포라는 우리 방광 점막에 발생하는 암이고, 방광에 소변이 저장이 돼 있으면 주로 소변이 접촉하는 방광 점막에 있는 요로상피세포에 발생하는 조직학적으로 요로상피세포암이 방광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광암은 요로상피 세포암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저 과장님 지금 처음 말씀하셨는데도 머릿속에 콩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지금 막 그려지고 있거든요. 진짜요? 과장님 콩팥에 보면 이제 신우도 있고 그리고 뭐 요관도 있고 네네. 방광이 있고 그 밑에 따라다 보면 또 요도도 있고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지는데 네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변이 여기에 다 이렇게 묻게 되면 닿게 되니까 당연히 네네. 모든 부분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신우라든지 요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전립선 요도 그리고 여성에는 일반 요도와 같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다 소변에 떠도는 요로상피 세포암이 떠돌기 때문에 그런 소변이 지나가는 신우에서부터 요관, 방광 그리고 요도에까지 방광암과 같은 요로상피세포, 조직학적으로 요로상피세포암이 모두 발생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소변을 봤는데 혈뇨가 발생했어요. 혈뇨가 발생하면 보통 비뇨기계 이제 질환을 의심하잖아요. 네, 방광암도 의심해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방광암의 주요 증상이 유관적 혈뇨 혹은 미세 혈미경적 혈뇨인데요. 일단 혈뇨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유관적 혈뇨, 눈으로 봐서도 심하게 피가 나는 유관적 혈뇨가 있고, 소변 검사상 현미경적으로 적혈구가 발견이 되는 현미경적 혈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즉 혈뇨가 있으면 방광암을 일단은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방광암의 다른 증상으로는 방광이 자극돼서 생기는 증상, 예를 들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 혹은 소변이 급하게 마렵다, 혹은 소변을 볼 때 아프다 하는 배뇨통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도 뭐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되겠고, 혹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질환도 생길 수 있겠지만 혈뇨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혈뇨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염증, 예를 들어 신우신염, 방광염,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염, 그리고 요로결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특히 또 내과적 원인으로는 신장이 소변을 배출하고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이상이 있었을 때도 혈뇨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혈뇨가 생기면 일단 중장년층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특히 방광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꼭 방광암에 대한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혈뇨가 보이면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혈뇨는 없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상에서 혈뇨라고 나와가지고 네. 방광암 관련 검사를 받으라는 이런 경우는 뭘까요? 그 소변 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일반 소변 검사에서 피가 발견이 되는, 그러니까 현미경적 혈뇨가 있을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가장 우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비뇨기계암, 뭐 방광암이라든지 신장암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광암에 대한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 임상에서 의사들이 이런 현미경적 혈뇨 때문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증상은 없고, 그래서 현미경적 혈뇨만으로 오셨을 때 굳이 꼭 CT나 초음파 같은 그런 방광암과 관련된 검사를 다 해야 하는지 그런 좀 딜레마가 있긴 한데, 또 환자분의 연령이나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뭐 나이가 젊은 경우에는 뭐 방광암이 뭐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주로 중장년층 그런 남성이나 여성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같은 분들 경우에는 꼭 그런 비뇨기계 질환, 비뇨기계암, 예를 들어 방광암과 같은 질환을 꼭 의심해가지고 검사를 해보시라고 꼭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미경적인 혈뇨나 또 유관적으로 봐서 혈뇨가 있거나 아무튼 혈뇨가 많다는 건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혈뇨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 방광암을 의심해 봐야 하는지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혈뇨가 나오다가 멈췄어요. 네. 그때도 검사가 필요할까요? 그때도 좀 애매하긴 한데 혹시라도 방광암이 있으면 소변에 피가 잠시 멈췄다고 해서 방광암이 없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피가 나온다고 해서 또 다 방광암이라는 건 방광암인 것은 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환자분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피가 나는 경우에는 좀 최대한 저희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좀 방어 진료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방광암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밀 검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검사를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대로 혈뇨가 발생되면 일단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낫겠네요. 네. 근데 앞에서 특히나 이 방광암은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예원 씨도 방광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네. 있겠죠. 이게 있습니다. 있는 예. 생물학적인 거니까. 그렇죠. 저도 있어요. 방광이 있고 다 있는데 있죠. 왜 남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중장년층의 남성분에서 방광암의 유병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남성 대비 여성으로 했을 때 남성분에서 여성보다 한 2.5배 내지는 3배 정도 방광암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원인으로는 일단 방광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데요. 오. 담배를 피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예. 아무래도 중장년층의 남성분들이 담배를 좀 많이 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바로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니까요. 근데 사실 폐보다 방광은 한참 아래에 있는데 오. 이게 흡연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몸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흡연을 하게 되면 이런 담배에 들어있는 뭐 벤젠이라든지 타르 같은 발암 물질이 폐로 일단은 흡수가 되게 되겠지만 폐에서 또 폐동맥과 폐정맥이 다 혈관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폐정맥이나 폐동맥을 통해서 우리 대동맥으로 또 피를 통해서 순환이 되고 이 대정맥은 또 신장 정맥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신장으로 그런 소변이 다 연결이 되고 피를 통해서 소변이 다 연결이 되고 콩팥을 통해서 소변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여과를 통해서 신장의 여과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발암 물질들이 콩팥을 거쳐서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또 축적이 되기 때문에 흡연이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담배가 이렇게까지 나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네요. 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염색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염색을 자주 하게 되면 방광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네. 일반 흡연도 방광암의 큰 원인이긴 하지만 네. 또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페인트 공장이라든지 염료, 직물 혹은 염색 공장과 같은 곳에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방광암에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네. 또 타이어 공장 같은 예를 들어 좀 시커멓고 좀 해로운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이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방광암에 좀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화학 물질, 그런 독성 물질로 인해서 흡입으로 인해서 방광암에 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염색을 좀 하거든요. 네. 염색해도 방광암의 위험이 높나? 이것도 뭐 일종의 화학 물질이니까. 네. 예. 저도 그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요. 예. 일단 염색 자주 하시나요? 저도 가끔 하는 편인데 일반적인 좀 머리 염색 뭐 예를 들어 몇 달에 한 번씩 예. 하는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예.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그걸 네. 너무 자주 한다든지 또 아무래도 염색약도 좀 독한 화학 물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서 하신다거나 가급적인 뭐 천연 염료로 돼 있는 예. 염색약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만간 머리 색깔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여성들은 방광염을 겪는 분들이 좀 많고
남성들은 방광 옆에 이제 전립선염을 겪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염증들이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이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염증과 암은 완전 다른 별개의 질환인데요. 근데 다른 병에서 사실 염증이 바로 암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방광염 그러니까 방광 점막에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네. 또 다른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당뇨라든지 다른 기저질환이 많으시고 전신 상태가 좀 안 좋으신 분들 방광염이 아주 몇 년, 수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게 또 악성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암들 중에서 방광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다든지 그런 증상이 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방광염이나 전립선 치료를 했는데 잘 반응이 없고 잘 안 듣는다. 그런 경우에는 또 방광암을 의심해서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진단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광암 진단할 때 네.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위나 뭐 장은 뭐 내시경이 워낙 또 흔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좁은데 너무 아프지 않을까요? 예. 많이 아플 수 있죠. 일단 근데 남성분이랑 여성분이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방광암 진단 검사에는 CT나 초음파 검사가 꼭 필수적이고 또 CT에서 방광의 종물이 발견이 되었을 때 방광 내시경이 또 필수적인데 내시경이란 말 그대로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방광 안에를 관찰을 하고 종양이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하는 검사이고 아무래도 요 내시경이 예전에는 좀 쇠로 된 아주 딱딱한 쇠막대기 형태로 돼 있는 내시경밖에 없었어가지고 수년 전만 해도 아주 특히나 남성 환자분들 검사를 할 때 또 남성 환자분들은 전립선도 있고 해서 요도가 좀 길고 한데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아서 크게 통증이 심하진 않지만 남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굵은 쇠막대기를 요도에 삽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래 진료실에서 좀 비명 소리가 났겠어요.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정말요? 좀 비명도 지르고 이게 또 그 뒤에 대기하시는 환자분들도 무서운데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은. 대기하는 게 더 무서워. 덜덜덜 마취 떠시고 같은 게 안 되는 건가요? 보통 마취를 안 하고 외래 시술이다 보니까 마취를 안 하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아프신 분들에게는 또 마취를 해서 수술실에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마취를 안 해가지고 그때는 옛날에는 좀 많이 아프셨고 했는데 요새는 연성 내시경이라고 영어로는 플렉서블이라고 해서 구부러지는 일반 요즘 위 내시경과 같은 그런 구부러지는 내시경이 많이 개발이 돼서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어서 통증은 훨씬 많이 줄어들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새는 그런 연성 내시경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확실히 통증은 그러면 덜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참 다행입니다. 천원 씨는 이제 내시경 네. 검사 받아도 뭐 그렇게 비명 안 지르시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네, 전부터 미리. 비명 지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암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병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방광암의 경우에도 이런 진단 검사로 방광암의 병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일단 방광암의 병기는 뭐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기에서부터 4기도 있고 그리고 방광암은 좀 특이하게 1기보다 더 얕은 암, 그러니까 더 초기인 A기라는 기수도 A? 있는데요. 일단 그리고 방광 일단 내부 구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만 방광 내부 구조가 일단 방광 안쪽에 소변이 머무르는 가장 방광 점막에서 가장 얕은 층, 방광 점막층이 있고 그보다 깊은 층인 방광 점막 하층 그리고 그보다 깊은 층인 방광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을 넘어가서는 방광 근육을 싸고 있는 지방층이 있는데 일단 A기는 아주 점막층에만 있는 아주 얕은 초기암이고 1층은 점막층에 있는데 점막층에서도 얕은 점막층과 깊은 점막층이 있는데 깊은 점막층까지 갔을 때를 1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2기는 방광 근육층까지 갔을 때를 2기라고 하고 3기는 방광의 지방층까지 종양이 뿌리가 갔을 때 방광암 3기라고 하고 방광벽 전체를 다 넘어서 주위 장기 예를 들어 뭐 전립선이라든지 다른 자궁과 같은 외부 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는 4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냐 아니면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네요. 네네. 초기에는 내시경 수술을 하고 나중에는 방광 적출 수술까지 고려한다고 들었는데 네. 구체적인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초기, 즉 A기나 1기에서는 주로 검사를 해서 방광 종양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이 내시경 수술은 방광 내시경이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도로 내시경을 삽입을 해서 어떤 레이저 혹은 지열 레이저가 장착된 그런 루프로 되어 있는 수술 기구로 방광 종양을 도려내고 끌어내서 종양을 제거하는 겸 조직 검사를 나가는 수술이고요. 일단 요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피부를 째거나 하는 게 없어서 네. 환자분의 수술 회복도 빠른 그런 간편한 수술이고 다만 마취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 혹은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되고 일단 그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1기, 2기라는 기수도 일단 검사를 하고 수술해서 조직 검사가 방광암이 나왔을 때 일단 기수를 정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수술을 해서 2기 혹은 도려냈을 때 그 방광 종양의 뿌리가 어디까지 갔느냐에 따라서 1기, 2기 혹은 3기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수술을 해서 그 방광 근육층까지 종양이 침범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2기라서 그때 2기부터는 원칙적으로는 치료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방광 전체를 다 떼내는 적출술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상으로 임상적 병기입니다. 임상적 병기와 병리학적 병기가 또 다른데 임상적으로 일단 3기가 확인되었을 때는 먼저 다른 예를 들어 다른 데로 또 임파선이라든지 다른 골반의 방광 주변의 임파선으로 전이가 또 동반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서 임파선에 있는 전이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없애고 수술 전에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암세포의 크기를 줄여서 방광을 다 떼내는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항암 치료 없이 방광을 다 떼내는 전적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암 4기에는 보통 아마 수술이 좀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다른 장기로도 다 전이가 돼 있고 그런 좀 심각하게 좀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자분 연령이나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을 고려해서 항암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항암 치료를 많이 시행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앞에서 초기 방광암은 내시경 수술을 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내시경 수술을 했을 때 재발이 잘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솔직히 내시경 수술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방광암 자체의 재발률이 거의 20에서 30%로 알려져 있어서 재발이 매우 흔한 암으로 돼 있고 기수가 아주 낮은 1기 혹은 A기에서도 방광암 재발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 예를 들어 몇 달,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내시경을 해서 또 재발이 됐을 경우에는 또 내시경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종양을 계속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계속 놔두면 방광 종양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소변에 떠도는 그런 방광의 종양 세포들이 떠돌면서 또 방광 점막에 착상을 해서 재발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시 검사를 해서 재발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내시경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방광암 재발률이 20%에서 30%까지 되는지 몰랐어요. 분명히 재발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암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때 소변 검사도 물론 하는데 소변 세포진 검사라는 것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포진 검사라는 것은 소변에 쉽게 말해서 암세포가 발견이 되는지 혹은 염증 세포나 다른 이상 세포가 발견이 되는지를 검사를 하는 것인데요. 방광암이 말씀드렸다시피 요로상피 세포암이 조직학적으로 가장 흔한 암이기 때문에 소변에 이런 요로상피 종양들이 좀 둥둥 떠다니면서 방광이라든지 신우에서 요관으로 소변이 흘러내려가면서 신우에 또 재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신우암일 경우에는 신우암도 방광암과 같은 조직학적인 타입이 제일 흔합니다만 그리고 소변에 종양 세포들이 떠다니면서 방광의 점막에 착상을 해서 또 재발을 잘 하기 때문에 재발이 좀 흔한 것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BCG 예방 접종, 결핵 예방 접종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시경 수술 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BCG 균을 방광에 어떻게 투입하는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방법인가요? 네, 이 BCG 약물 치료가 저희가 방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방광에 일종의 항암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인데요. 일단 이거를 방광 내 BCG 약물 주입요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은 그 BCG랑 똑같은 성분을 일단 사균 처리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서 우리 몸에 유해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처리를 한 물질을 써서 그걸 소변줄을 통해서 방광에 주입을 하고, 그래서 그 방광 내에 있는 방광 종양세포를 와 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방광암의 재발을 막고 전이도 좀 억제를 시키는 그런 효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치료는 뭐 2기나 3기 이럴 때는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당연히 초기일 때, 즉 예를 들어 뭐 상피내암 혹은 1기 그 점막층까지만 침투가 돼 있는 그런 방광암의 경우에 그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광암 수술을 받고 나서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힘든데 꼭 해야 되는지, 다른 네. 검사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요. 사실 환자분들이 뭐 연성 내시경이 많이 도입이 돼서 통증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항상 방광 내시경을 계속 해야 된다 말씀드리면 곤혹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보통 CT를 찍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CT는 이게 한 장면당 5mm 간격으로 저희가 잘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CT에서는 방광에 특별한 이상이 언뜻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또 조그마한 방광 종양이 발견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방광 내시경 꼭 받아보시라고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광 적출을 하고 나면 주변에도 저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소변 주머니를 따로 차고 이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방광이라는 것이 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소변을 모아놓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는 모아놓은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단 펌프 기능을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근데 그리고 방광 적출술을 하면 일단 방광을 다 떼내고 새로운 인공 방광을 만드는 수술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 방광 전체 절제술과 회장 도관술이라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뭐 말단 회장을 우리 소화기관인 장, 즉 말단 회장을 한 20에서 30cm 정도 잘라서 그거를 동그랗게 인공 방광의 형태로 만들고, 그거를 방광의 소변 주머니를 차서 소변 나오는 길을 피부에 배 쪽으로 피부에 나오게 해서 여루 주머니를 차게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최근에는 또 전통 방식대로 이 소장을 이용해서 인공 방광을 아예 만들어주는 수술을 또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회장 도가술과 소장을 절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소장 혹은 말단 회장을 한 30cm 정도 절제를 해서 인공 방광을 만들고, 그 수술은, 그 인공 방광 수술은 일단 요관을 새로 만든 인공 방광에 요관을 연결을 시키고, 요도도 그 방광에 연결을 시켜서 자연 배뇨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인데요. 그 수술에 일단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수술은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회장 도관술은 요로 소변 주머니를 계속 차고 지내셔야 되는 불편감이 있는데, 그런 소장을 이용한 인공 방광술, 요도를 연결시키는 수술은 자연 배뇨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식단 관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방광암에 육식이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게 단순히 육식이 방광암에 안 좋다는 것은 좀 잘못 알려진 얘기 같은데요. 일단 사람이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일단 육식 자체가 안 좋다기보다 너무 육식 위주로 식단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 뭐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혹은 고기를 태운 음식 같은 거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신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또 방광암에
암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지나친 육식 위주의 식단이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육식과 채식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식단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를 아예 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육식과 채식을 섞어서 식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물을 많이 마셔서 방광의 소변을 빨리 이렇게 좀 빼내는 것도 방광 건강에 좋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하루에 대체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될까요? 네, 일단 방광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유는 발암 물질이 소변에 정체돼 있을 경우에는 또 방광에 또 점막에 달라붙어서 방광 종양의 재발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면 당장에 뭐 치료를 할 때는 예를 들어 BCG 약물 치료를 넣을 때는 뭐 효과가 있겠지만 또 집에 가서 또 딸이 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평소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드셔가지고 방광에 있는 안 좋은 그런 종양세포라든지 안 좋은 물질을 자연적으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는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드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 다만 고령이시거나 고령에 있어서 심장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드시면 또 신장에 콩팥이나 여러 가지 순환 기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그것보다는 좀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방광암과 함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 주실까요? 네, 일단 방광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고 담배 피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담배를 끊으시는 게 제일 좋고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식이라든지 너무 기름진 식단은 좀 피하시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물을 충분히 마신다든지 하는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방광암을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금 느꼈습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요. 이게 또 겨울철에는 물을 여름보다는 잘 안 마시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루 적정량의 수분 섭취는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건강한 또 식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콜라비나 배, 바나나 또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방광암에 좋다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방광을 방관하지 맙시다. 와, 명언인데요? 기억에 남는 멘트 마지막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허경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